안녕하세요. 순교혁명될 때 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인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프랑스로 조기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플루스 전공했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프랑스에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프랑스의 수능인 이제 바칼로레아를 따서 대학을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중학교 이후로 한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한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이제 내용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저의 이런 청소년 시절의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는 겁니다. 대신에 프랑스 역사는 꿰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을 공부하러 프랑스에 가긴 갔는데 갑자기 이제 음악이 아닌 다른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이 바칼로레아는 우리의 수능과 비슷하지만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 어느 과든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면 의대도 갈 수 있었고 법대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무모하게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법대에 들어가서 딱 한 달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다니던 음악원에서 2년간 휴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2년을 법대에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법대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이 프랑스의 역사를 법의 관점에서 다시 공부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법의 역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한쪽 면이 아닌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에 귀국을 했는데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IT 기업 간의 기술 교류를 도우는 그런 상무관으로 제가 13년 동안 작년 3월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 다음 세대 에듀라는 출판사, 주식회사 출판사를 제가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 교육 현장을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 단면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좌편향적인 시각으로 교과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봤고, 특히 논술 교재가 굉장히 심각하게 좌편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우리나라가 가게 된다면, 그리고 솔직히 이대로 우리나라가 만일 통일이 된다면 교육이 정말 엉망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월간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격월간 논술 잡지를 이제 만들고 있고,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다루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다음에 반공입니다. 그래서 워크북도 함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워크북을 풀어가면서 아이들이 그래서 이 논술 교재를 읽으면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반공의 그런 정신 하에서 사고하고 말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하루의 대부분은 프랑스 사람들과 불어를 하며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슈를 마치 외국인의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좀 중립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실 이 책의 공동 저자를 보면 제가 여기에 낄 군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이 이 박 전 대통령의 유신을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평가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영 교수님 같은 서울대 교수님도 계시고, 주동 선생님 같은 전라도 출신의 지식인도 계시고, 탈북 청년도 있고, 저 같은 반은 프랑스인인 사람도 있으면서 유신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그 한 시대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명작에 제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의 공동 저자로 이제 원고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책의 기획 작가님께서 박 전 대통령의 그 유신과 그 모델이 된 메이지 유신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글을 써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프랑스 전문가니까 프랑스 나폴레옹 이야기도 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좋다는 이제 허락을 받아서 제가 프랑스 나폴레옹, 그다음 메이지 유신, 박 전 대통령의 유신을 주제로 이제 글을 쓰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왜 프랑스 나폴레옹 이야기를 이 책에 넣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프랑스의 나폴레옹, 메이지 유신, 박 전 대통령의 유시인을 주제로 이제 글을 쓰려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헌법도 비교해보고 뭐 시대적 상황도 이제 비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글이 논문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목적이 이렇게 많이 왜곡되고 잘못 알려져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유신을 젊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고, 게다가 저와 같이 글을 싣는 이제 공동 저자의 이하성 같은 교수님들이 또 지식인분들이 계시는데 논문 같은 제 글이 과연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논문 같았던 제 글을 다 삭제하고 이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절을 겪은 한 젊은 여성, 한 아이 엄마,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겪었던 마지막 사무라이,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유신을 젊은 시절에 겪었던 한 노신사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 주인공들의 시선에서 1인칭으로 이 세 가지 역사를 제가 소설처럼 풀어나갔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 책의 제 글을 못 실을 뻔했는데 14명의 저자 중에 제가 한 명이다 보니 이렇게 튀는 글도 뭐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해 주셔서 제가 다행히 공동 저자에 낄 수 있었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의 유신을 해석했고 이 시대를 왜 나폴레옹과 비교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메이지 유신과 비교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거주하는 이제 프랑스인처럼 살았던 제가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었던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비록 2년만 공부를 했지만 머릿속에서 그래도 리걸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었다 보니 탄핵 과정을 이제 리걸 마인드로 좀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제 눈에는 법치의 파괴였습니다.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기가 있었다, 사기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탄핵 사건을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재판이었고 한마디로 법치주의 파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실제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가 또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당시 탄핵 심판의 절차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뭐 이런 법리적인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과 더불어서 당시 거짓과 루머와 마녀 사냥이 난무했는데 이런 모습이 1789년 프랑스 혁명 때와 너무 비슷해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의 길을 열어준 아주 좋은 혁명,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단기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15년 만에,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스스로 루이 16세의 왕을 단두대에서 처형한 지 11년 만인 1804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99%가 찬성해서 나폴레옹이 아들에게 왕을 물려줄 수 있는 승계가 가능한 황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왕도 아니고 황제. 왕은 불어로 호하고 황제는 엉뼈건데 정말로 나폴레옹 이 엉뼈거라는 황제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이것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단기적인 결과입니다. 이 원 내션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 그 당시 프랑스 혁명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던데, 이 1789년 7월 14일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점령한 그날부터 프랑스는 이제 나폴레옹이 나타나기 한 10년 정도 그 사이는 정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도 한 100년 이상
엄청난 혼돈을 겪었습니다. 뭐 제정, 왕정, 공화정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말 프랑스가 제5공화국을 세우기까지 정말 많은 혼돈이 있었어요. 탄핵 시국에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때부터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현대사를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하얀 백지 상태에서 온전히 책과 사료들만을 이제 혼자서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주 가끔 이제 신뢰할 만한 이런 사람들의 유튜브 방송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그 방식대로 책과 사료, 당시의 신문을 위주로 참고했고 아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거시적으로 우리 현대사를 바라볼 수 있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35년 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 과정에는 반인권적, 반자유주의적, 반법치주의적인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무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무죄라고 선언하는 순간 혁명이 유죄가 된다. 이제 와서 혁명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왕을 죽여야 한다. 혁명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당시 급진좌파 좌꼬방의 수장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 선고 공판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프랑스 인권선언문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또 제9조에는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왕은 무죄일 수도 있는데 왕이 무죄면 혁명이 유죄가 되니 왕을 죽여야 한다. 네, 한 사람의 목숨이 혁명의 명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왕도 인간인데 말입니다. 당시 루이 16세는 이제 국가 반역자라는 제목이 붙여졌는데 당시 이제 엉시앙 레짐 구체제가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던 전환점에서 루이 16세가 왕정 복고를 시도했기 때문에 당시 혁명 헌법의 국민 주권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반역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이나 내란을 일으켜야 했는데 루이 16세는 소심하기 그지없었고 무능했죠. 도망가다가 또 잡혀왔던 왕이지 않습니까?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왕이니까 당연히 왕정 복고를 시도했겠지만 이 자체가 이제 혁명 정신을 훼손하니 국가 반역죄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법리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당시 이제 혁명 헌법 그 제정의회는 국민공회에서 이제 투표에 붙여져서 찬성 387표, 반대 334표로 사형이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던 그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저렇게 루이 16세의 머리, 잘려진 머리를 이렇게 사형 집행관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당시 사형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가운데는 유력한 왕의 계승자였던 종친 오르레앙공이 포함하고 최측근 귀족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면 내가 그 기득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찬성표를 던졌는데 당시 루이 16세 사형에 찬성표를 던졌던 측근들 모두 다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 과정입니다.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 과정을 보면서 이 온갖 스캔들과 거짓 루머로 여성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의 죄목이 국가 반역죄 그리고 근친상간이었습니다. 국가 반역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왕실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당시 왕실 경비는 프랑스 정부 총 지출의 몇 프로도 5%인가 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 국민들을 광기로 몰아넣은 소문은 다른 게 아니라 마리 앙뚜아네트가 9살 아들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것이었고 이 거짓 증언들이 법정에서 난무했다고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와 낭비가 심하다는 그런 소문, 무슨 추기경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등 왕세자의 아버지가 루이 16세가 아니라는 등 정말 한 여성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그런 거짓말들이 프랑스의 당시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던 와중에 당시 9살의 왕세자 샤를르의 주장에 근거해서 이제 근친상간이 사형의 죄목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진짜 또 그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해명을 할 이유조차 느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샤를로 왕사의 자를 이제 코치한 사람들이 바로 자코방 혁명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키게 한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 죄목 중에 왕실 재정 파탄은 사실 증거도 부족했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죽이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런 루머일 근친상간을 내세워서 한 여성을 죽였던 겁니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뭐 야만, 광기, 비인권, 그리고 여성 혐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그 앙시앙 레짐의 상징이었던 그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파리 시민들이 습격을 한 뒤에 감옥의 총사령관을 죽이고 그 사람의 목을 삼지창에 꽂아서 파리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스티유 감옥의 그 사령관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에 이제 8월 프랑스 인권선언문을 작성하고 이제 선언한 사람들이 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그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또 프랑스 국민들을 광기로 몰아넣었던 역사가 프랑스 혁명의 실제입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당시에 열받은 이유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알다시피 루이 16세가 너무 무능했고 괜히 미국의 독립전쟁 돈 대주고 또 팽당하기도 했고 프랑스 국민들이 열받을만 합니다. 그리고 당시 또 계몽주의 철학가들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이 자유나 개인, 주권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좀 불가피한 역사적 사건이겠지만 그 과정은 전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헌법 전문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헌법 전문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 만일 넣었다면 앞서 이야기한 모든 사건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일어났던 야만, 광기, 거짓의 역사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헌법 전문에는 프랑스 혁명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가 나올 뿐입니다. 루이 16세는 이제 선거 공판이 일어나고 이틀 후에 1793년 1월 20일을 이렇게 단두대 앞에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불어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Je meurs innocent de tous les crimes qu'on impute. Je pardonne aux auteurs de ma mort. Je prie Dieu que le sang que vous allez répondre ne retouche jamais sur la France. 네, 나는 죄 없이 죽습니다. 나의 죄를 조작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무고한 피가 뿌려지지 않도록 신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관이 루이 16세의 이 잘린 머리를 쳐들고 군중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Vive la liberté, 자유여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이 사람이죠. 로베스피에르의 최후에 대해서도 좀 몇 마디 나누고 싶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에 로베스피에르는 스스로 자기는 서민 변호사라고 자칭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칭 서민 변호사 출신이고 루이 16세 처형 후에 실권을 장악하고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소 2만 명의 사람들이 2년 안에 혁명 반대 세력으로 몰려서 지금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단두대에서 잔인하게 죽었고 파리 이외의 전 지역에서 총사령 등으로 수십만의 사람들을 척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덕이 결여됐다라고 이렇게 거침없이 제거를 했고 당시 처형되었던 사람들의 60% 가까이가 노동자, 농민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혁명을 이끌었던 그 자코방 당에는 마라라는 사람과 당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 명이 그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는데 이들 역시 반혁명 분자로 몰아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 마라라는 사람은 목욕탕에서 암살을 당했고요. 당통은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단두대로 이제 이렇게 가는 길에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로베스피에르 집 앞을 지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다음은 네 차례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또 집권 당시에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을 내고 서민 경제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했고, 그래서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결국에 반대파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에서 처형합니다. 이게 단두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단두대에 지금 전시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단두대에 보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놓고 줄을 내려서 칼이 이렇게 목을 자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었던 거죠. 단두대가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 무리한 시장 개입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반값 우유 정책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우유값을 안 내리면 단두대에 보내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었고, 그 결과 축산 농가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소를 도축해서 내다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값이 폭등을 하게 되자 이번에 로베스피에르가 건초값을 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번에는 건초 생산이 이제 중단되어서 건초값이 폭등을 하고, 이제 건초와 우유 공급이 줄니까 우유값이 예전에 10배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아기들한테 우유를 먹일 수 없게 되자 프랑스 국민들이 불만에 폭발했는데, 특히 엄마들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주체 중에 프랑스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엄마들이 정말 이 불만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인기가 추락하고 단두대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방대 전쟁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왜냐하면 프랑스에서조차 지금까지도 쉬쉬하고 있는 프랑스 혁명 과정 중에 일어났던 학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프랑스고 파리가 이쯤에 있고, 여기 서쪽에 벙데라는 되게 작은 마을입니다. 프랑스 중서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 방데에서 이 혁명을 반대하며 일어난 평화 시위가 있었습니다. 정말 혁명을 반대했던 평화 시위. 그야말로 우리의 그런 태극기 집회처럼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 나와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었는데, 이게 1793년이죠.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무르익고 혁명 주체인 자코방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인데, 당시 이제 방대 지역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귀족들이나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되게 낮았고 대체적으로 좀 평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냥 그저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구나 정도로 알고 일상생활을 그냥 보내고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막 주변 국가들을 이제 긴장시키게 만들고, 또 반대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또 무리하게 조세와 군비를 막 걷어서 농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방대 주민들이 열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방대 주민들이 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저항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자코뱅파 국민공회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었던 방대 주민들 역시 무력 충돌을 일으켰고, 이를 명분으로 국민공회가 이제 군사를 이제 동원을 해서 탄압을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방대 주민들이 뭐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서 로아르강 근처, 여기가 방대면은 이제 로아르강 근처까지 이렇게 세력을 넓혔다가 이제 정부군이 다시 주요 거점지를 점령해 버리고, 이 와중에 학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국민공회 정부군은 이들이 자국민인 거를 알면서도 여자와 아이와 노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무참하게 살해를 해버리는데, 정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를 밧줄에 묶어서 거꾸로 매달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우물에 빠뜨리게 해서 익사를 시켰다거나, 방대군과 이렇게 손잡은 다른 지역의 아이들 역적에 피라면서 우물 속으로 집어 던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성한 권리들을 선언하면서 일으킨 프랑스 혁명의 사상과는 정반대로 이제 학살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이 학살에 대해서 당시 혁명 정부가 이제 언론을 통제해서 입막음을 시켰고, 이제 국민을 위한 혁명을 방해한 반혁명
자들이라고 역적이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고 사실상 근대까지도 묻혀왔었는데 최근에 역사학자들에게 조사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방대학사를 그린 그림이고 이것도 방대학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우물가로 던지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증거로 내놓은 자료인데 대부분 이렇게 맞아서 두개골이 부서지거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뼈도 많이 나왔고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집단 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터는 방대 지역 주민들이 그린 프랑스 혁명군을 묘사하는 포스터입니다. 이 방대 지역에서 살아남은 그 후손들이 이 사태에 대해 국가에 계속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라는 국가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민주주의의 약간 상징인 듯 이렇게 주장되고 있으니 이런 학살이 밝혀지면 이제 곤란해지겠죠. 당시 최소 15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가 방대 학살로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프랑스 혁명 직후에 프랑스는 정말 많은 혼란을 겪었고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 공화정에 대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혁명이 성공해서 왕의 머리를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아직 왕이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얼마나 신경 쓰였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반프랑스 동맹이 형성이 되고 엄청난 안보 위험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프랑스 혁명을 성공하고 왕을 죽이고 공화정을 설립하면 이제 먹고 사는 게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갔죠. 국민들은 이 혼란한 프랑스를 바로 잡아줄 리더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폴레옹이 나타납니다. 이제 나폴레옹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우리의 제주도 같은 프랑스 밑에 뚝 떨어진 코르시카심. 여기가 프랑스고 코르시카 섬입니다. 이태리랑 더 가까워요. 이 코르시카 섬은 한마디로 여기서 태어난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 입장에서는 그냥 시골 촌뜨기, 시골 촌놈이었어요. 코르시카가 엄청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엄청 예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최고 휴양지로도 꼽힙니다. 음식도 맛있고 13세기, 14세기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이 코르시카 섬 출신인데 이 코르시카는 원래 이탈리아 영토였어요. 아까 이태리에 더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프랑스가 코르시카 섬을 침공해서 빼앗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아버지가 이 프랑스 편에 서서 싸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태리를 배신하고 프랑스 편에 싸워서 코르시카를 넘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래서 프랑스는 그동안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고 비판의 목소리도 좀 컸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나폴레옹 사망 200주년인 2021년에 이 나폴레옹의 공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시도합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폴레옹 묘역에 헌화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앙발리드라는 나폴레옹 묘가 있는 곳인데요. 사실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죠. 오랫동안 국민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프랑스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나폴레옹의 이런 독재성, 자국민 600만을 희생시킨 전쟁광,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부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1794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폐지되었던 노예제를 나폴레옹이 8년 만에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놀랬던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건 조선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워낙에 주위 국가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노예를 데리고 왔던 것이죠. 이렇게 나폴레옹의 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이 강한 지도자라는 찬사와 이 독재자라는 이제 비판을 동시에 받는 나폴레옹의 이 양면성 때문에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은 각각 이제 평가도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되게 작은 지금 마크롱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있어요. 니콜라 사르코지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헝가리 이민 2세 출신이고 비주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프랑스의 에나라는 그랑제골 출신이 아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국립행정학교라 불리는 에나의 출신이어만 출세를 할 수 있어요. 에나 출신 아닌 대통령은 니콜라 사르코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선도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의 강한 추진력과 카리스마를 이제 내세워서 자기는 제2의 나폴레옹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했고, 조르지 뽕피두 전 대통령은 나폴레옹 탄생 200주년 맞아서 코르시카 섬에 찾아가서 연설도 했었고, 특히 이제 위대한 프랑스를 많이 외쳤던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나폴레옹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파 성향의 이제 그런 대통령들이 나폴레옹을 좀 칭찬을 했고, 반대로 좌파 성향 대통령들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이 나폴레옹이 통치했던 기간이 프랑스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파 대통령들에 의해서 많이 칭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가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시대이기도 했고요. 나폴레옹의 이제 어린 시절을 보면 10살에 프랑스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 코르시카 액센트가 심해서 그래서 이제 촌놈, 촌뜨기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되게 소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젠가 군인이 돼서 출세하겠다는 그 야망은 있는데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착실하게 공부하고 파리 육사에 들어가서 착실하게 군인 수업을 받고 졸업을 하고 이제 포병 소위로 이제 임관을 합니다. 그러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이제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지켜봤겠죠. 근데 이 상황이 유럽의 다른 왕정 국가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게 지켜봤겠습니까? 특히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스페인, 영국 등등이 연합을 합니다. 예, 빨간색이다 당시의 반프랑스 동맹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유럽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반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가 더 심한 독재를 하면서 이 공포 정치를 하는 바람에 이 프랑스 혁명에 저항하는 반란이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그러니 프랑스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여기는 프랑스의 툴롱이라는 저 도시입니다. 네. 니스 옆에 있는 도시고 귤 축제, 오렌지 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프랑스 남부 툴롱이라는 도시, 여기가 지중해로 나아가는 관문인데 이때 이제 왕당파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네, 왕당파가 이제 왕정 복고를 시도하면서 영국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이때 영국군이 이 툴롱항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는데, 게다가 툴롱항은 프랑스 해군의 주요 기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당시 왕당파에게 이제 빼앗긴 이 툴롱을 이제 탈환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탄생하게 된 지역입니다. 나폴레옹은 뭐 엄청난 전쟁 지략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정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략을 갖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딱 그 툴롱 가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동안의 그 사령관들은 그냥 정면 승부만 걸어가지고 대패를 해왔고, 그래서 군사도 많지도 않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았는데, 나폴레옹 그래서 정면 대결은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여기 툴롱이 내려다 보이는 여기 이제 에기에트라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요새를 점령을 해서 우리가 바다에 정박 중인 이 영국 군함을 포격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폴레옹은 포병대였기 때문에 이제 포격을 해서 군함을 우리가 점령을 다 이제 때려 부시고 다 점령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고 이 전략에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이 툴롱 주위에 있는 요새들을 점점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제 툴롱항도 직접 포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툴롱항을 이제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부터 군인으로서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95년에 이제 파리에서 혁명에 저항하는 이제 왕당파의 대규모 반란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그 반란을 이제 진압을 합니다. 이제 파리 시내에서 대포를 쏘면서 시위를 진압합니다. 근데 파리 시내가 워낙에 예쁘고 아름답고 고건물이 많다 보니까 파리 시내에서 대포를 쏜다는 생각은 사실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은 그렇게 파리 시내 대포를 써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또 영웅이 된 사건은 이탈리아 원정에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영향이 강했는데 그 이탈리아 북부를 이제 점령을 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진격을 한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 이탈리아 원정군의 총사령관이 이제 되고 근데 당시 이제 보급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했지만 이 나폴레옹의 그런 군사적인 이 천재성을 이제 발휘해서 거침없이 오스트리아까지 굴복시키고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떠났는데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 정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게 당시 총재 정부, 그러니까 5명의 총재가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의 그 총재 정부였는데 이 총재 정부가 비리와 무능함에 쩔어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파벌 싸움을 하는 거죠. 국민들은 이미 혁명 세력에게 지쳐 있었고 또 총재 정부에 지쳐 있었어요. 이때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부하 몇 명을 데리고 프랑스로 돌아오는데 이때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파리까지 오는 길마다 국민들이 열렬히 환호를 합니다. 이건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에마뉴엘 조셉 CS라는 분인데 이제 이 사람이 나폴레옹을 찾아갑니다. 사실상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거를 설명했던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그 총재 정부 5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프랑스 혁명이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나폴레옹에게 이제 쿠데타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99년 12월에 디지브메 이렇게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쳐들어가서 총재 정부가 몰락하고 이 3명의 통령을 두는 통령 체제를 수립합니다.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되는데 이때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겨우 딱 10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지 해서 1804년에 이렇게 나폴레옹은 스스로 이렇게 황제로 등극합니다. 곧 자식에게 승계가 가능한 왕도 안에 황제가 되는데 국민들 99%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딱 15년 만에 루이 16세 머리를 자른 지 겨우 11년 만에 왕을 끌어내렸던 같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나폴레옹을 황제로 만들었고 사실 자코방들이 일으킨 혁명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실현했던 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황제 시절의 프랑스는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의 프랑스를 강국으로 만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다 나폴레옹 시절에 구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CS라는 인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일으켰지만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팽당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CS의 이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된 그게 이론을 성문화시킵니다. 자유, 인권, 평등, 이 권리를 중시하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해서 프랑스 혁명을 진정성 있게 계승합니다. 나폴레옹이 나중에 세인트헬레나 섬에 갇혀서 책을 마감할 때 자신이 프랑스를 위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바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한 것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나폴레옹 통치 시절에 또 프랑스 은행을 만들어서 중요한 산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또 기업들을 많이 지원도 해줬고 또 지금의 프랑스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고 그 시스템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수능인 바칼로리아가 그때 만들어졌고 그랑제코 시스템 또 공대 아주 유명한 공대도 다 나폴레옹 시절에 만들어졌고 그때 만들었던 행정 시스템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에서 겉으로는 황제인데 프랑스 혁명을 계승한 인물이었던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법대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 프랑스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주체들은 프랑스 정신을 반대로 실현했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프랑스 정신을 성문화해서 국가에 적용시켰고 프랑스를 발전시켰고 지금의 강국 프랑스를 만드는 주요 요소들을 구축했습니다. 왕을 죽여서 혁명을 했는데 불과 10년 만에
10년, 10여 년 만에 황제가 등극을 하니 어떻게 보면 역사가 거꾸로 가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왕을 죽이고 일으킨 혁명은 민주주의는커녕 더 심각한 독재를 맞았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프랑스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실제로 시골 촌뜨기 출신 나폴레옹은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능력으로만 사람을 뽑고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나폴레옹이 전쟁광이 되었고 또 프랑스를 또 위기로 내몰았지만 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큰 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왕을 죽여서 혁명을 한 지 불과 10년 만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혁명 세력은 더 심각한 독재를 했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프랑스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저는 이 대목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과 비슷하다고 본 것입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발전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랍의 봄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든다고 민주주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계속 내전의 몽사를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가져본 적이 없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게 세계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유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가 유신 헌법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헌법의 철저한 파괴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뽑게 만들었어요.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철폐를 했고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어요. 이거 뭐지? 처음에 헌법만 봤을 때는 이건 말 그대로 독재였어요. 당시에 이제 역사적 배경을 다 공부하고 나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확실한 건 유신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리아의 봄 하고 있었겠구나. 지금의 이 번영한 대한민국은 없었겠구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이후에 군을 장악하고 바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제5대 대통령이 되고 또 선거에서 윤보선 이겨서 제6대 대통령이 되고 또 김대중 이겨서 제7대 대통령이 되셨더라고요. 이렇게 5, 6, 7대 대통령은 다 선거에서 이겨서 이렇게 당선이 되는데 이 8, 9, 이대 선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5대, 6대 대통령을 할 때 제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먼저 봤는데 진짜 어려웠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원조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 미국과 일본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군부 정권은 원조 못 해준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이후에 이제 미국에다 원조를 구하니까 그때는 무슨 공업이냐, 농사나 지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출은 무슨 내부나 잘 챙겨 이렇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CIA 보고서에는 한국은 내부적 권력 다툼 때문에 일어설 가능성이 없다 이런 보고도 있었고 경제 성장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미국 원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한 거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절대 아니고 당시에 정주영 회장님, 박지원 회장님 이런 분들 협박해서 차관 빌려오게 하시고 그랬죠. 정주영 회장님이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 사진으로 그리스 선박, 그 선박안 설득해서 영국 바클레이 은행에서 돈 빌려와서 조선업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5대, 6대 대통령을 하실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팔아서 가발 만들어서 팔고 운동화 만들어서 팔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싸구려 제품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나라가 이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7대 대통령을 할 때 국제 정세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소련과 중국이 분열되면서 미국의 닉슨과 키신저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서 중국이 소련을 압박하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중국과 딜을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당시 1년 만에 3분의 1이 철수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닉슨 대통령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속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는데 그때 주한미군 철수 안 할 거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돌아서자마자 5년 안에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또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이 심각했을 거니까 이해는 한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기존의 동맹국을 배신할지라도 중국을 설득해서 소련을 깨자. 이게 이제 닉슨과 키신저의 이제 전략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닉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북한이 다시 전쟁 시작한다.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닉슨이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적으로 엄청난 이제 위험을 감지하게 되고 그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바짓가랑이 잡다가 안 되겠구나. 자주 국방만이 살 길이다. 이제 결국 갈 테면 가라. 이제 이렇게 선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와대 근처까지 무장 공비가 쳐들어옵니다. 김신조 사건이죠. 박정희 모가지 뗄 임무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이후로 심각한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푸에블로가 동해에서 납치되고 삼척에서 무장 공비가 대거로 내려와서 나는 공산당에 싫어요 외쳤던 이승복 어린이 가족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71년 대선 때 상대 후보인 김대중의 내건 공약이 향토 예비군 폐지하겠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하겠다. 또 박정희의 그 중공업 주도 경제 시스템을 농업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대중 경제론을 들고 나옵니다. 정리하면 60년대부터 경제계획 5개년 해서 이제 70년대부터 겨우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닉슨과 키신저 때문에 안보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비군 폐지하고 농업 중심 국가로 가겠다는 김대중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는 거예요. 만일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한국은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헌법은 2번만 연임이 가능했고 그렇다면 내가 70년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공업 중심 수출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공업을 발전시켜서 국방산업을 우리 스스로 강력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그래야 미국 없이도 북한에 맞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건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삼성 개원을 하는데 당시 국회의원들 협박해서 개원을 한 걸로 압니다. 그렇게 71년에 대통령에 취임했고 또 상황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인 72년에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이렇게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에게 정말 초헌법적 권한이 부여된 이 유신 헌법을 발표하는데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본인 마음대로 몰아붙인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972년 11월 21일에 이렇게 국민 투표를 했고 전체 유권자 중에 91.9%가 투표를 참여했고 91.5%가 유신 헌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국내적으로 한국이 위험해지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을 죽였던 프랑스 국민들이 10년 만에 나폴레옹을 황제로 만드는데 90%가 찬성을 했거든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당시 한국을 살던 분들의 90%가 유신을 찬성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74년에 긴급조치 1호에 따라서 헌법을 부정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법관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72년에 대학생이었다면 저 역시 박정희 타도 외치면서 데모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모든 거 내가 책임질 테니 유신을 해야겠다. 지금 나한테 욕을 해도 상관없다. 후의 역사가 판단할 테니 나중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참 고독한 결단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신체제는 공산 침략가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데 당시는 헌법 개정 말만 꺼내면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는 당시를 살았을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유신을 공부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팠는데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당시 국내외 상황이 심각했지만 저렇게까지 헌법을 파괴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고민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제가 이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할 때 북한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를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을 신으로 만드는 율사상 10대 원칙이 제정됩니다. 김씨 왕조를 위해서 2,500만 북한 주민이 노예가 되는 이 어마무시한 헌법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이야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말든 우리 국민들이 쟤 또 저러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당시만 해도 북한의 위협은 실생활 삶에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때였고 북한은 늘 우리를 적화통일하려고 갖은 시도를 했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까먹고 살고 있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율사상 10대 원칙, 이 무시무시한 헌법이 제정되었고 우리를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심화될 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위협에서 국가를 강력하게 잡을, 국가를 컨트롤할 만한 헌법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신은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참 안타깝고 아픈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은 좀 인간적인 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을 안 하고 그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일반 시민으로 살고 싶진 않았을까? 유신을 하면 본인이 얼마나 욕을 먹을지 스스로 알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대통령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 선택했을까? 만일 그때 그냥 삼선까지 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갔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칭송받는 대통령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호의식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리스크를 다 떠안고 유신을 선택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이 독재하려고 유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역사를 삐뚤게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79년에 시해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유신 헌법이 헌법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주국방 현실화되면 다시 개헌하고 1년 안에 하야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신헌법 선포하고 자주국방을 현실화시켜서 미국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게 되면 하야하겠다고 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유신이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을지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꼭 박정희였으면 됐냐? 다른 대안은 없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저는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서 IT 기업간의 그런 기술교를 담당하면서 기업가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만한 그런 리더십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독재라는 과거가 생기겠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서 자주국방을 완성하기로 하죠. 청와대에 이렇게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을 이제 설치해서 방위산업을 직접 챙기기 시작합니다. 1973년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철강, 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산업, 석유화학을 6대 전략공업으로 선정합니다. 이게 지금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을 확정했다는 그 보도인데요. 이게 1973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78년 사이, 5년, 6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중화학공업 덕분에 연평균 11%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제조업은 16.6%까지 성장합니다. 우리한테 불가능한 산업을 생각했는데 다음 몇 년 만에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수출에서 중화고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중화고급을 시작한 지 1년 후에 우리나라가 국력이 처음으로 이제 북한을 추월했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전에 전차, 전투기까지 만드는 자주 국방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가졌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축복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 발표 후에 이 주한미군 철수가 결정이 되던 그 1970년 8월 6일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합니다. 이때 탄도미사일 개발이 주요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8년 9월에 일명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시험장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합니다. 사거리는 180km. 그 북한의 평양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일단 미국이 제일 놀랐겠죠. 네, 이게 유신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 기술 보유국이 됩니다. 네, 이후로 미국은 우리가 핵 개발할까봐 이제 경계를 시작하죠. 실제로 핵을 개발하려고 했고, 프랑스와 협약을 맺기까지 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한국의 장관이 프랑스에 가서 핵 개발과 관련된 계약을 맺고, 이게 실제로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그르노블이라는 도시로, 프랑스의 작은 도시로 유학을 가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굉장히 작은 시골 도시예요. 근데 거기는 원자력 핵심 연구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지금도 프랑스 정부에 있는 그런 문서들을 보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프랑스와 원자력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협약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년 전에 왕을 죽이고 민주주의 혁명을 했던 프랑스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사가 퇴보한 것 같지만 사실 나폴레옹 황제 시절에 프랑스 혁명의 그런 기조였던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것을 성문화시켜서 지금의 강대국 프랑스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10월 유신은 언뜻 보면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역사 같지만, 사실은 내외적인 그런 위험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중화고급을 밀어붙이고 자주국방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경제적, 안보적 기반을 이루었던 시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월남 패망을 보면서 그 따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월남이 공산당에게 먹혔는데 그 베트콩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북한이야. 나라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는 다른 문제로 비판받더라도 나라부터 구해놓고 봐야 한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제가 제 책에서, 저희 순결혁명대 때 이 책에서 제가 쓴 부분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메이지 유신도 다루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메이지 유신 공부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칼 대신에 책을 든 마지막 사무라이들이 자신들의 계급, 이 사무라이라는 계급을 스스로 버리면서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선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는 이 모습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선택했던 모습과 좀 이제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한 메이지 유신은 제가 이 책, 사무라이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프랑스에 알리는 역사학자이자 역사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분이 한국에 올 때마다 통역을 하는데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는 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유신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던 우리가 이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유신을 너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 단면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건 어리석은 삼류국가에서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야 날개를 펴기 시작한다.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를 뜻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의미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야 보여지는 것들, 이것이 역사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유신이 있은 지 반세기가 지난 이제는 유신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그 의미를 해석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방위산업 최고 국가가 되어서 폴란드인가요? 거기에다가 저희 전투기 막 팔고 이러는 이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유신을 제대로 평가할 때가 되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개를 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숨결 혁명대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 책이 더 많이 팔린다고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 없지만 이렇게 좋은 책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주위에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좀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읽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